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저희 우선 협상대상 신탁사 PT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먼저 한국토지신탁에서 정경찬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정경찬 팀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반갑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의 정경찬 팀장입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제 컴퓨터도 힘든가 봅니다. 지금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고 있는 중인데 김은혜 의원님 잠깐 아까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다고 하셨는 거 지금 네 잠시 그럼 김은혜 의원님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셔서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약간 어떤 주민분들께서 제 조안에 8년, 10년 뒤에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제 서울에 지금도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울에 많은 재건축이 멈춰 섰습니다. 시행사, 시공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담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과 분담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발조차 서울에서 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먼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주민들의 부담은 나중에 미루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자라는 것보다는 주민분들에게 어떤 부담이든 덜어드리도록 하는 게 그게 저희의 정치인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담과 분담과 모두 주머니 그리고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누가 여쭤보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컴퓨터가 켜질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너무 없네요. 시타파시 정사업의 장점에 대해서는 지난 2차 설명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대조 1구역입니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이 됐었는데 조합 집행부가 전체 해임이 되면서 분양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분양을 못하다 보니까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졌고 공사비 지급을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최근에 집행부를 재구성하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조합 방식보다 신탁 방식을 선호해 주고 계신데 조합 방식의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공사비 검증도 불가하고요.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이 차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가 신용을 공여해야지만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요. 집행부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용역업체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합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 저희 신탁 방식은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허그 사업비 보증을 통해서 저희의 이름으로 자금을 빌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금을 조달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조합 방식이었다고 하면 시공사의 분양 보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저희 신탁사가 분양 보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비와 분양 수입입니다. 이 분양 수입에 대해서 신탁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금액으로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또한 계약 관리도 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옵션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방식이 신탁 조합 방식 대비 이러한 부분이 유리하다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탁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신탁사는 A부터 Z까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고, 선도지구에 선정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결국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부분이 더 나을지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어떤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잘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리에 따라서 상품이 바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경쟁 PT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는 짧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저희 한국토지신탁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하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어떤 길이 빠른 길인지, 어떤 길이 경제적인 길인지 이런 것들을 누르실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신탁사고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실적을 가지고 한 내비게이션이 좋은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토지신탁이 가지고 있는 강점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컨트롤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를 공사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비 얼마가 되느냐가 사업성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탁사가 공사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서도 1.9에서 3.2조가 늘어나는데 공공이 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회사에만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서 공사비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 사례 3군데를 보았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부산 건물 3구역이 착공했습니다. 2023년 12월에 착공했는데 공사비가 678만 원,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범천 1-1구역도 마찬가지의 주상복합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공사비 차이가 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지하 1층을 더 팠습니다. 왜 더 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너무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업이 갖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이인 거고요.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국가적 6구역 같은 경우 그 당시 21년도 12월 달에 시공사 선정할 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국가자라는 서대문구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로로 시공사가 입찰을 했고, 그 당시에 494만 원이라는 획기적인 금액에 입찰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마천 사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방식에서 585만 원이 났죠. 그래서 91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대전 용운주공이라는 현장입니다. 대전 용운주공은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방식으로 그 당시에 독립조서를 뽑았는데 377만 원의 관리처분을 완료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행자로 참여하면서 시공사를 교체했을 때 327만 원으로, 대림 사업단을 쓰면서도 327만 원으로 약 13%가 떨어진 금액으로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뭐냐면요, 저희 한국토지신탁이 개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단가들이 있고 계약하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의 관계회사에 시공사가 2개나 있습니다. 동부건설, H중공업 2개가 저희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통해서 공사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공사비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1000세대짜리 주상복합을 줬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6층, 지상 49층, 1000세대 주상복합 공사비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000만 원 나올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신탁사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옆팀에 있는 개발신탁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단지에 현수막이 붙어있는 그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760만 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공사비 컨트롤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신탁사라고 해서 모든 공사비를 다 다운시키고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포시에 3개 현장이 동시에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타사들이 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근데 3개 현장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만 예정 가격이라는 걸 주었습니다. 시공사가 무리한 공사비를 제한할 수 없도록 이 금액 이내에서 제한하라는 예정 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시공사들이 전부 다 시공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597만 원, 615만 원, 605만 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벌써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이라는 제안을 뒀습니다. 왜? 전세대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포함되면 일반 분양에 대한 확장 공사비는 당연히 조합원의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한 거죠. 근데 이 현장을 보면 소방 공사비 미포함이라고 해서 약 2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약 20만 원 정도의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지마을에 지난 설명회 때 DA가 설명했던 그런 설계안을 보면 연면적이 약 40만 평입니다. 20만 원만 차이 나더라도 800억이라는 숫자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게 아니라 더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물가 상승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 했는데 저희만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건설공사비 지수 중 낮은 값이라는 의무상을 두었어요. 근데 다른 타사들은 지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사들, 시공사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다 3배 정도 비싼 건설공사비 지수를 다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관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만 유일하게 지질조사를 해서 지질조사서를 줬기 때문에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없도록 입찰을 받았는데 2개 현장 다 지질 여건에 따라 공사비가 변동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50만 원만 차이 난다고 감안해보면 2천억이라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발코니, 지하에 세대 창고 다 트렌드인 거 아시죠? 근데 시공사들이 입찰할 때 세대 창고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대 창고도 공사 연면적이 되면서 평당 공사비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사업장에서는 세대 공사비를 별도의 공사비로 이렇게 포함시켜 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낮은 단가의 공사를 수행하게끔 이런 관리도 하고 있고요. 입찰을 하면서 마감재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플러스한 유닛들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공사비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시죠. 저는 공사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니즈와 시공사의 니즈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여러분들은 외산 가구 쓰고 싶고 외산 제품 좀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습니다. 전자제품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그게 훨씬 본인들의 이득에 유리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상품과 특화 상품을 구분해서 특화 상품에 대해서는 향후에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공사비 증가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서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어제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국토부 회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공사의 공사비 에스컬레이션을 없앨 건가 아니면은 그 공사비 검증에 대한 그런 절차를 없앨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제안한 거는 통합 시기가 끝나서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 만약에 시공사를 뽑게 되면 에스컬레이션도 발생되지 않고 이렇게 공사비 변동도 없을 것이다 이런 대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계획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설명드렸던 현장인데요. 국가제일구역에서 이 494만 원에 저희가 예가를 선정했었는데 이 예가를 할 때 많은 조합원님들이 저희한테 욕을 했습니다. 뭐라고 욕을 했냐? 야 494만 원이면 우리가 원하는 메이저 브랜드도 안 들어올 거고 LH 아파트 수준이 될 거 아니냐? 왜? 많은 시공사들이 다니면서 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관철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양지마을에서도 반영이 될 거다. 그러면 494만 원이었을 때 상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상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많은 내용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빌트인이 아닌 전자제품을 제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전자제품은 초기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 단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실제 나중에 사용할 때는 부사용이 되고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빌트인이 아니면 제한하지 말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이렇게 빌트인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신탁사가 돼서 인허가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도지구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선도지구가 되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정비계획부터 해서 인허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인허가를 누가 잘하냐?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잘합니다. 신탁사가 14개사나 있지만 저희처럼 많은 철거 착공 현장을 가지고 있는 신탁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수행한 걸 바탕으로 양지마을이 최고가 되고 플래그십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더더욱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인허가가 제일 복잡하죠. 그 복잡한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신탁사마다 인력의 차이 있고 신탁사 팀마다 인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직원들 이상한 거 보셨지만 저희 팀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팀이 제일 많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 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했더니 환경영향평가에서 여기에 이 아파트 때문에 비가 영구오염세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협력업체를 뭐라 하냐면 위에 있는 층을 날리면 영구오염세대가 해소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층을 없애면 그늘이 들리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배치를 바꿔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했다. 이런 게 인허가 컨트롤입니다. 설계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도시계획업체가 하는 거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된 입장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지만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서 판상형이라는 건 없다라는 이러한 편견을 깨고 신기류 타운에서 유일하게 판상형 5구 타입, 판상형 84 타입을 만들어서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허가 컨트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사업비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발생합니다. 근데 시기에 따라서 사업비 금리가 바뀝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탁사, 대부분의 조합은 한 번 돈을 빌리면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23년도 3월 달에 대출을, 사업비 대출을 일으켰을 때 CD 플러스 2.3%였습니다. 그 당시가 금리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최근에 대환을 했습니다. 대환을 해봤더니 CD 플러스 0.95%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서 이 현장에서만 약 60억 정도의 사업비 이자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단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DA가 예전에 얘기했던 350% 기준일 때 매출이 약 13조 원 정도 됩니다. 13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 수입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0.1% 내지는 0.05%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런 검토를 통해서 4.35%를 받았고, 이 현장에서는 50억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지마을에서는 얼마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달 규모가 제일 큰 회사가 어디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한국토지주택이 자산규모, 자본규모에서 최대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탁사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책준입니다. 책준 가지고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책준에서도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것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주권이 해결됐기 때문에 책준에 따른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신탁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노후객도시 특별법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객도시 특별법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10에서 15%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4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정치적인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략적인 결정이 된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을 보시면 어쨌든 주민동의가 높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어떻게 해서 더 받을 것인가 뒷단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점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보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조 이내에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상평가가 가능하다.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현장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도지구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선도지구가 왜 중요하냐? 이 정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단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했듯이 우리는 통합재건축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통합재건축에서 득을 보기 위해서는 이 선도지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이 선도지구를 더 빠르게 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검토된 부분들이 우리 구역에 적용돼야지만 우리가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성남시의 기준이 발표가 될 거고요. 발표돼서 우리가 동의서 걷어서 접수하면 11월에는 선도지구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는 걸로 보면 당초에는 내년 말에나 구역 지정을 예상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공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기준용적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평균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용적률까지는 1구간을 적용하고 얼마의 용적률 이후에는 2구간을 적용할 거다 이러한 부분인데 법령상에 보면 10에서 40%, 40에서 70% 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이렇게 낮아지면 좋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기사상에서는 1구간은 15%, 2구간은 50%라는 예를 많이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많이 바꾸기도 할 텐데요. 우리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법령에 보면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뭐 이런 거 하는데 돈으로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으로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돈으로 빚단해 주게 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담보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준용적률의 차이를 만약에 280%는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남시의 기준용적률은 다른 일기 신도시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300%라는 좀 설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300%로는 사업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00%보다는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기준용적률, 현재 용적률이 200%고 기준용적률이 300%라고 할 때 10%를 적용하고 40%를 적용하면 50%의 공공기여만 제공되면 되는데 만약에 40%하고 70%의 공공기여를 적용하게 되면 110%의 공공기여가 발생한다.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성의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적용하냐 그 관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선도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공모접수할 때 제안서라고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차별화된 공공기여 방안을 우리가 제안하고 설득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빗 신탁사로 선정이 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동의서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어플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AI 어플, 뭐 올시브도 있고 다른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택해놓은 어플 상으로 이런 걸 보면 이 우리 단지만을 위한 어플을 만듭니다. 그 어플을 만들어서 소유자 멤버로 집주인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자료라도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듣고 있는 이 자료도 동영상으로 전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내용들,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뭐 그 뒷단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신탁사 선정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투표, 이러한 부분들도 이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초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동의자부터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겠다고 하면 우리 그 봉사자들이나 저희가 고용한 직원들이 가서 동의서를 진부하고요.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단지별, 동별로 분류를 하고 성향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동의서 얻을 때 매번 삑삑삑삑삑 울리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그래서 받은 분들은 빼고 안 받은 분들은 이런 분들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마을의 공모 접수 포인트 저희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마이스 사업하고 연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단지가 넘어오는 기반 시설을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단지가 발전하면 좋겠다는 방향은 여기입니다. 학교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2개나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학교를 초중고로 배치를 우리 단지에 한다. 그야말로 학교를 품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부분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상가 계획을 통해서 학원가를 만든다고 하면 그 또한 단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이고요. 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단순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체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체 결정은 뭐냐? 윗단에는 학교를 짓고 아랫단에는 수영장이라든지 멀티플렉스를 짓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로 제공을 하고 낮 시간에는 학교 학생들이 쓰고 이후 시간에는 우리 토지등 소유자, 입주민들이 쓰는 방식이라고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되거나 하면 바로 도시계획업체와 건축설계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기존 설명회에서 DA가 350%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70세대로 했습니다. 근데 350%가 지금 확정된 용적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는 기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450%를 받을 수 있냐? 450%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제 350%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400%까지도 나올 수 있는가. 근데 400%까지 검토를 해봤더니 건폐율이 기존의 DA가 검토한 게 20% 정도인데 20%를 유지하면서 지금 같은 400%의 용적률을 찾을 수도 있겠다. 다만 이 400%를 찾으려면 지금 보시는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진 않지만 40층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해줄지가 이제 다음번인 거고요. 여기에서 더 나간다고 하면 더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상품성이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가 소유자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을 만들어봤는데 지금 여기 우리는 순회역에서 지나오는 도로와 공공보행 통로가 필수적입니다. 이 공공보행 통로를 지하화시키면서 지하화된 공간에 이런 상가 시설을 만들므로써 상가 소유자들이 상가를 받는데 낮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아파트는 지상층으로 다 이동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라인에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 라인에는 다시금 아까 말한 학원가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건너편에 수내역에 있는 학원가들 보면 버스가 주소록 써가지고 버스 타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자체를 교육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초중도로 이렇게 몰아서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학부모가 될 테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를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 있는 단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봤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나눠가지고 오는 9월까지 제출을 하면 11월에는 여러분들의 양지 아파트, 양지 마을이 선도지구에 선정이 돼 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빠르고 급하게 했습니다. 뭐 이해를 다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토지신탁이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나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토지신탁 정경찬 팀장님